아마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진짜 변화의 힘이 전 지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관점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이자 농부인 웬델 베리인데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완벽한 출발점 같아요. 거대한 국가나 세계 경제는 줄 수 없는 안전을 바로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 경제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동네 가게를 이용하자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컬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로컬리즘이라는 게 그냥 동네 가게 물건 사주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의식적인 움직임 같은 거죠. 모든 의사결정과 시스템의 중심을 다시 우리 공동체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예요. 너무 거대해져 버린 시스템을 다시 우리 곁으로, 우리 손이 닿는 곳으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떠드는 이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이런 로컬리즘의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농민시장, 요즘 많이들 하시는 공동체 텃밭, 심지어 우리가 이용하는 지역은행이나 신협까지도 전부 살아 숨쉬는 로컬리즘의 실천인 셈이죠. 그리고 이 로컬리즘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E.F. 슈마허인데요. 이분이 남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한마디는 로컬리즘 운동 전체를 대표하는 구호가 됐습니다. 슈마허가 뭘 주장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국가처럼 너무 커다란 시스템은 결국 불평등만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희망은 각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고 본 거죠. 권력을 다시 작게 나누어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로컬리즘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훨씬 더 흥미로운 개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의 경계를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규칙에 따라 다시 그려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두 지도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인간이 자로 그은 듯한 직선의 경계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경계선이 마치 강물처럼 산맥처럼 부드럽게 흘러가죠? 이게 바로 자연이 그린 경계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게 생물지역주의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 사회를 자연의 질서에 맞춰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는 땅의 생태계에 맞춰서 정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문화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환경을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일부가 되자는 생각의 대전환이죠. 이 숫자 좀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어놓은 수많은 국경선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는 자연적으로 크게 185개의 생물지역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185개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려 844개의 더 작은 생태지역으로 또 나뉜다는 거죠. 이 숫자들만 봐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유기체인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생물지역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순환이에요. 정치 경계를 강유역 같은 자연 경계랑 맞추고 우리가 사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재료를 써서 집을 짓고 물, 에너지, 쓰레기까지 모든 게 그 안에서 낭비 없이 빙글빙글 도는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른 것 같고요. 이게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이 캐스카디아 운동일 거예요. 이 지역이 캐나다랑 미국 국경에 걸쳐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캐나다인도 미국인도 아닌 캐스케디아인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의 거대한 생물지역 공동체니까요.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운동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975년에 나온 에코토피아라는 소설의 영향이 어마어마했죠. 이 소설의 내용이 바로 이 캐스케디아 지역이 미국에서 독립해서 완벽한 생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상상이었거든요. 이 소설의 프리퀄격인 책을 보면 이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뭐랄까 좀 과격하고 도발적인 규칙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더 이상 자가용은 안 돼. 인구도 더 늘리면 안 돼. 같은 것들이요. 와, 이걸 진짜 실천한다고 상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자연의 경계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 꼭 현대 서양에서만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경표라는 옛날 지도인데요. 산줄기는 물줄기를 건너지 않고 물줄기는 산줄기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국토를 이해했어요. 어쩌면 우리 조상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생물지역주의자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대로 이런 자연의 경계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해서 돈은 경상북도가 버는데 거기서 나온 오염된 물이 강을 따라 흘러서 피해는 충청북도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지역이 같은 물줄기를 공유하니까요. 행정구역과 자연의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려 40년째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리즘 그리고 생물지역주의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을 살펴봤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하나의 멋진 철학으로 완성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정말 간단하고 강력한 공식 아닌가요? 사회-정치적인 관점인 로컬리즘에다가 생태학적인 관점인 생물지역주의를 더하면 그게 바로 퍼머컬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퍼머컬처의 핵심 정의인데요. 들어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자연의 패턴을 따라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물, 식량,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기술.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이 F 슈머가 다시 등장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죠. 퍼머컬처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작고 느린 해법을 써라거든요. 이게 결국 슈머가 말했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고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여권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한강 유역 혹은 낙동강 유역의 시민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국가의 경계가 아니라 내가 매일 마시고 살아가는 이 물이 흐르는 땅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서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